자, 혹독한 전쟁이 막 끝난 잿더미 위. 바로 거기서 한 왕국이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실리를 택할 것이냐, 아니면 명분을 지킬 것이냐. 조선의 운명을 갈라놓은 이 선택의 비급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1598년. 드디어 7년간의 그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말이죠, 조선의 평화가 왔을까요? 아니요,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큰 재앙이 끝나자마자 더 큰 비극의 씨앗이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럼 먼저 당시 조선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걸 좀 보셔야 해요. 진짜 말 그대로 모든 게 재만 남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국의 마을, 성, 나만 아는 게 없어요. 다 불타 허물어졌고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죠. 기름졌던 농토요? 그냥 다 황무지가 된 거예요. 이건 국가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과제는 딱 하나였던 거죠. 이 폐허 위에서 대체 어떻게 나라를 다시 일으킬 거냐? 바로 이 절박한 질문 앞에서 조선은 이제 곧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길을 마주하게 됩니다. 자, 이 어마어마한 도전에 맨 처음 맞선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광해군입니다. 이 사람은요, 명분 이런 것보다는 현실, 이념보다는 당잠의 생존을 택한 아주 현실적인 군주였어요. 광해군의 해법은요, 정말 지극히 현실적이었습니다. 먼저 안으로는 일단 무너진 세금 제도를 바로잡아야 하니까 토지대장부터 싹 다 다시 정리하고요. 또 백성들 등골 휘게 만들던 특산물 세금, 이걸 쌀로 통일하는 대동법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했죠. 그리고 밖으로는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저물어가는 명나라, 그리고 막 떠오르는 후금, 이 둘사이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든 또 다른 전쟁만은 막아보자는 거였죠. 철저하게 실리를 추구한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렇게 합리적으로 보이는 통치가 생각지도 못한 반격에 부딪히면서 결국 비극으로 끝나고 맙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폈는데 대체 왜 쫓겨났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 답은 당시 조선을 휘감고 있던 아주 복잡한 내부 정치, 그 소용돌이 안에 있습니다. 문제가 단순히 외교 정책 하나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당시 조정을 보면요, 전쟁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거냐, 이걸로 엄청나게 싸우고 있었고요. 또 전쟁에서 공을 세운 공신들끼리 권력 다툼도 장난 아니었죠. 여기에 왕권을 강화하려던 광해군의 시도에 신하들이 또 거세게 반발하고 이 모든 불만이 막 들끓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때 서인이라고 불리는 정치 세력이 이 기회를 딱 포착해서 칼을 빼든 겁니다. 역사는 이 사건을 인조반정이라고 기록하죠. 결국 쿠데타는 성공했고 이제 조선이라는 배는 실리라는 항로를 버리고 명분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이념을 향해서 뱃머리를 돌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권력을 잡은 인조와 서인 세력, 이들은 광해군하고는 정말 완전히 다른 세계관으로 나라를 이끌려고 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명분과 의리의 길이었죠. 이 세 정권의 외교 정책은 딱 한 단어, 의리로 요약할 수 있어요. 무슨 의리냐?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거였죠. 이건 국익을 최우선으로 했던 광해군의 실용주의하고는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철저하게 이념에 기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명분, 이 의리를 지키겠다는 선택이 당시 막 떠오르던 거대한 힘, 그러니까 곧 청나라가 될 후금을 그냥 정면으로 적으로 돌려버리는 정말 위험천만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의리를 지키려고 더 큰 위험을 스스로 만든 셈이죠. 결국 이 의리를 지키기 위한 대가는요, 생각보다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바로 두 번에 걸친 정말 파괴적인 전쟁이었죠. 이 시간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1623년에 인조반정으로 정책이 확 바뀌잖아요. 근데 불과 4년 만에 첫 번째 침략, 정묘호란이 터집니다. 그리고 채 10년도 안 돼서 두 번째 침략, 병자호란이 또 쳐들어왔고 결국엔 왕이 직접 적장 앞에 어서 머리를 조아리는 그 삼전도의 굴욕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아니, 임진왜란의 상처가 아직 다 아물지도 않았는데 조선은 또다시 끔찍한 전쟁의 참화에 휩싸여서 결국 외세 앞에 무릎을 꿇고 만 겁니다. 실리를 버리고 명분을 택한 대가, 그리고 역사의 비극적인 반복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던 시기는 조선에 과연 무엇을 남겼을까요?
이 반복된 비극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사회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계속된 전쟁은 사회의 뿌리부터 흔들어 놨어요. 군대 가기 싫고 세금 내기 싫으니까 너도 나도 양반 신분을 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양반 숫자는 비정상적으로 막 늘어나고요. 반대로 대다수 농민들은 땅을 잃고 더 가난해졌습니다. 사회가 완전히 양극화되면서 신음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바로 이 깊은 혼란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싹이 자라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부의 통제력이 약해진 틈을 타서 전국적으로 시장, 그러니까 장시가 엄청나게 활성화되고요. 공인이나 사상 같은 새로운 상인 계층이 등장하면서 자생적인 시장 경제가 꿈틀대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바로 이런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새로운 생각, 새로운 사상이 자라날 수 있는 토양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제는 탁상공론 같은 성리학적 명분 말고 진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실용적인 학문을 찾자는 움직임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바로 훗날 실학의 등장을 예고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결국 이 역사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정말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냉정하게 읽어내는 현실 감각, 그리고 평화로울 때 문제가 터지기 전에 스스로를 개혁하는 용기. 만약 이 두 가지가 없다면 비극은 언제든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조선의 이 아픈 역사가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